국제관계의 세 번째 시간으로 국제관계, 즉 국제사회의 행위주체의 종류, 그리고 국제법, 그리고 국제법과 국내법의 비교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자, 먼저 국제관계 행위주체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국제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니까, 국제관계란 나라와 나라 사이, 이 제자는 사이제자니까. 그래서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주체, 뭘까요? 국가가 되겠죠. 국가. 따라서 국가는 주권을 갖고 있는 독립적 행위주체죠. 주권의 3요소인 영토, 국민, 국가의 3요소가 영토, 국민, 주권이죠. 자, 이 세 가지 갖고 있는 게 국가인데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주체입니다. 자, 그런데 국제사회니까 여러 나라들이 모이죠. 그럼 국가만 모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국가들이 모이는 국제기구를 정부 간 국제기구, 그리고 국가 단위가 아니라 민간들도 국제기구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비정부 간 국제기구라고 합니다. 정부 간이니까 Governmental Organization, 그래서 GO. 비정부 간이니까 NGO가 되겠죠. 물론 국제니까 여기다가 굳이 넣자면 International, I자를 넣어서 IGO, INGO. 그 다음에 세계의 여러 나라의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국제적 규모로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대기업,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든가 샘송 또는 현다이, 현대그룹, 이런데 애플 기업을 말하고 있죠. 자, 정부 간 국제기구의 대표적인 사례 선생님이 세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가 UN이 있죠. 국제연합. 그 다음에 세계무역기구, 뭐라고 그러죠? WTO,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 자, 그 다음에 자유무역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나라들한테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구가 IMF 등 이런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가입 주체가 누구다? 정부다. 두 번째, 비정부 간 국제기구의 가장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자, 환경단체, 국제적인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는 비정부 기구. 가장 대표적인 게 그린피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경 없는 의사회. 얘네들은 의료, 국제적인 인도적인 의료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국경 없는 의사회. 자, 얘네들을 MSF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반드시 약자가 나오니까 괜찮아요. 세 번째, 국제사면위원회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인권기구입니다. 인권기구, 국제사면위원회.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를 AI라고 합니다. 여기는 Amnesty International,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면위원회는 정치범을 석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양한 국제사회의 인권 침해 요소를 갖다가 규제하고 관리,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국제 NGO가 국제사면위원회, 이런 세 가지 기구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얘네들을 NGO, 다국적 기업,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국가를 초월해서 있기 때문에 초국가적
행위체. 국가를 넘어서서 활동을 한다. 그런 얘기죠. 자, 이 두 가지를 특히 초국가적 행위 주체를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국가 안에 있으면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주체도 있겠죠. 지방자치단체, 한 국가의 소수인종, 민족 또는 이익집단, 시민단체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한 나라 안에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개인들이 있죠. 뭐 강대국의 전직 국가 원수라든가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지금부터 오늘 해야 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국제법의 의미와 법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수능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수능, 필 이렇게 이야기할게. 자, 한 나라 안에는 국내법이 있죠. 국내법 비교를 한번 해보면 국내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법률, 뭐 헌법 이런 등등의 법률이 있죠. 그럼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법은 뭐냐? 국제법이에요. 그럼 국제법의 의미와 법원, 법원이라는 것은 법의 존재 형태를 말합니다. 존재 형식 또는 존재 형태, 쉽게 말하면 법의 종류라고 알면 되겠네. 종류. 자, 그러면 국제법의 의미는 뭐냐?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의 질서를 유지하는 규범 또는 원칙을 말하죠.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그래서 국제사회 각 행위 주체 또는 국가끼리의 분쟁이 있을 때 국제 분쟁의 해결의 기준을 제시하죠. 특히 국가 간 분쟁이 생겼을 때 국제법을 적용해서 재판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게 어디다? 국제사법재판소. ICJ라고 합니다. 자, 뒷부분에 공부를 할 거니까.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재판할 때 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판결의 근거. 자, 그래서 근거가 된다. 자, 그럼 국제법의 법원 종류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국제법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조약을 말할 수 있죠. 조약. 국제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 그런데 조약은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 간에,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조약은 누구끼리 맺죠? 국가 간. 근데 국가끼리만 맺는 것이 아니야. 국가끼리 맺는 게 원칙이기도 하지만, 자, 국제기구도 가능합니다. 자, 국제기구 간에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도 가능하다. 국가끼리 한다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한미 FTA. 그럼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 협정,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 거죠. 협정도 조약이니까. 자, 그럼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 자, 한국과 EU 간에, EU는 국제기구죠. 정부 간 국제기구입니다. 한 EU FTA를 맺었다. 자, 이거는 따라서 조약이라는 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가능하다? 국제기구와도 맺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약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문서 형식입니다. 문서. 반드시 문서 형식이죠. 그러니까 성문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시적입니다.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근데 명칭은 가장 대표적으로 조약이라고 쓰지만 협정이라고도 하고 의정서라고도 하고 협약이라고도 하고 헌장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 규약이라고도 하고 규 이렇게 다양한 명칭을 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체결한
체결한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끼리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체결하지 않는 나라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체결 당사국은 효력이 있으니까 당사국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 간의 약속이니까 꼭 지켜야 되겠죠. 자, 근데 조약의 종류는 양자 조약이 있고 두 나라 간에 한미 FTA이다. 그러면 한미 그러니까 양자 조약이 되겠죠. 다자 조약이다. 예를 들면 다자 조약 지금 환경 문제로 인해서 기후 문제 심각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구촌의 196개국이 맺은 조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파리 기후 협약이 조약이죠. 여기에는 수많은 196개국 나라들이 협약을 맺는데 여기다가 196개국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은 뭐야? 다자 여러 나라들이 맺은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나왔네. 이거는 양자 간. 한중 나왔네. 양자 간. 생물 다양성 협약. 딱 보니까 이거는 다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는 권한은 체결권과 비준권이 우리나라는 누구한테 있죠? 그래요.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할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대표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조약은 국민의 안전과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의회의보를 동의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거쳐야 하도록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모든 조약이 다는 아니네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요한 조약만 동의를 얻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헌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은 뭐와 조약은 국제법이죠. 국제법인데 국내법인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따라서 헌법보다도 낮고 명령보다는 우위에 있는 효력을 갖는 게 바로 조약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약을 우리가 하는데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있어요. 관습법. 이 두 가지의 성격을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성격을 비교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조약과 관습법은 성격을 비교해라. 자, 그러면 관습법은 국제사회의 반복적 관행이 법이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묵시적 조약은 뭐였죠? 명시적이었죠. 명시적 눈에 보이는 거니까 문서화된 거니까 조약은 묵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승인돼서 법적 효력을 가진 거다. 따라서 별도의 체결 절차가 없죠. 조약은 체결 절차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체결 절차도 비교가 되네요. 체결 절차 있는 것은 조약, 체결 절차 없는 것은 국제관습법. 또한 효력은 원칙적으로 여기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조약은 어떻게? 체결한 국가만 효력이 있는 거죠. 자, 비교가 되죠. 체결한 국가만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관습법의 사례. 국제관습법의 사례를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외교관들에게는 뭐가 주어진다? 면책 특권이 주어집니다. 면책.
책임을 면한다. 국회의원들에게도 면책 특권이 있죠. 근데 외교관들은 국제관습법상 머물러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받지 않고 본국법, 자기 나라의 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그 나라 법을 어기면 그 나라 법이 처벌받지 않고 추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관은 면책 특권이 주어집니다. 이거는 국가 간의 관습이야, 관습. 그리고 내정이라는 것은 국내 정치를 말하죠. 국내 정치 문제를 간섭하면 안 되겠죠. 국내 정치는 간섭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포로는 어떻게 대우해야 돼? 인도적으로, 인간적으로 대우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국제관습법의 사례다. 뭐 굳이 하나만 더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 자, 전쟁에 생기면 대량 학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대량 학살 금지, 이런 것 등을 대표적인 국제관습법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각 나라가 이런 국제관습법을 조약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제 포로의 인도적 대우, 이런 것들을 제네바 협약이라고 들어봤죠. 조약화해서 국제사회가 지킬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화시키는 거죠. 자, 세 번째, 법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법의 일반 원칙. 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것은 문명국들이 공통 모든 법이 있는 나라들은 자, 이걸 다 승인을 해요. 국내법에서 다 수용하고 있는 법의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도 민법에서 민법 제2조 1항과 2항에서 이 내용 들어봤을 거야. 자, 우리가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서로 간에 신뢰에 어긋나지 않게 성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원칙이 있죠. 그게 바로 뭐야?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는 어떻게 남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권리 남용 금지 원칙.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쳤으면 뭐 해야 돼? 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민법에 사용되는 이런 가장 일반적 원칙이 국제적으로도 법의 일반 원칙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는 뭐냐? 국제관습법의 사례와 법의 일반 원칙의 사례를 비교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오는 키포인트입니다. 자, 법의 일반 원칙은 원칙적으로, 자, 이거는 국제사회 모든 국가들이죠. 따라서 모든 국가에 대해서 효력이 있죠. 그래서 분쟁이 생겼을 때 관련 법규가 없거나 또는 법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유용하게 쓰인다. 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보조수단이 있습니다. 보조수단. 1, 2, 3번이 없으면 어떤 걸 써야 될까요? 보조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사례도 일종의 보조수단으로 쓰인다. 뭐의 사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사례라든가 또는 관련한 저명한 국제법 학사의 학설도 보조수단으로 쓰인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정리 마지막 해볼게요. 국제 분쟁이 발생할 때 효력은 어떻게 발생하냐? 뭐 일반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 다 적용이 되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뭘
조약을 적용하겠죠. 조약이 있다면. 일반적입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조약이 있으면 조약을 적용하겠죠. 조약이 없으면 뭘 적용할까요? 국제 관습법을 적용하겠죠. 근데 관습법도 없다. 그러면 자, 관련 법규가 없거나 법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뭘 쓴다? 세 번째, 법의 일반 원칙을 쓴다. 그런데 1, 2, 3번도 만약에 없다면 뭐를 쓴다? 네 번째, 보조수단을 쓴다. 따라서 4번은 보조수단이니까 보충적 수단이 되겠죠. 이와 같이 지금까지 국제법의 종류와 특성들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둡시다. 수능에 반드시 나오는 소재입니다. 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끝났고 뒷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국제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국제법. 자, 그러면 앞부분에서 다 공부한 것은 뭘 공부했어요? 국내법. 그럼 특성을 비교 한번 해볼까요? 특별히 국제법과 국내법을 비교 한번 해보겠다. 국내법을 먼저 공부했으니까 우리나라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 국내법이죠. 자, 국내법이 미치는 범위는 뭐야? 한 나라 안에. 그렇죠? 국내법은 누가 제정합니까? 대표적으로 의회에서 제정합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가장 대표적으로 법률은 의회에서 제정하죠. 자, 국내법은 지켜야 되죠. 강제력을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있죠. 따라서 국제법에 비해서 구속력이 강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국제법은 국제사회 다양한 행위 주체, 국가를 비롯한 초국가적 행위 주체, 국가 내부적 행위체 등등 다양한 행위 주체를 규율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나 또는 국제기구 간의 협상과 합의로 성립하죠.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중앙정부가 없어요. 따라서 강제 집행이 곤란합니다. 곤란하죠. 특징입니다. 따라서 구속력이 국내법에 비해서 약합니다. 그리고 강대국이 지키지 않으면 제재하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국제법의 한계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국제법은 고유한 입법기구, 즉 법을 제정하는 기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법 규범의 제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행을 강제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예 국제법 효력이 없나? 그건 아니죠. 강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설명할게요.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재판을 할 때 양 당사자가 동의해야 재판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강제적 관할권이 없어요. 강제적으로 재판을 받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알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한일 독도 분쟁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독도 분쟁. 자, 양 당사자가 동의해 재판할 수 있는데 동의하지 않으니까 국제사법재판소 갈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강제적으로 재판을 받게 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가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으로 국제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증가해, 증가. 그리고 국제법은 강제력이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강제력이 있지만 약하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서
설명할게요. 우리나라에서 국제법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헌법은 국제법보다 하위와 상위와 상위의 지위를 갖는 거죠. 조약의 경우 정부가 체결, 정부라는 대통령을 말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체결하고 대통령이 뭐하죠? 비준합니다. 체결하고 비준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국회는 비준에 대한 뭘 할 수 있다? 동의를 거쳐서 국내법으로 수용이 됩니다. 근데 관습법은 별도의 절차 없이 국내법으로 수용이 되죠. 특히 헌법 제60조 1항에 명시된 중요한 조약은 조약 중에 중요한 조약만 국회의 뭐가 동의가 필수적이다. 또한 우리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 국제관습법, 그죠? 이런 법 또는 법의 일반 원칙 이런 거는 국내법, 즉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라고 우리 헌법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제법을 존중하는 국제평화주의와 관련이 되는 거죠. 국제법을 존중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나와 있죠.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 국제평화주의와 관련이 된다. 국제법을 존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즌 4 국제 문제와 국제 기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